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산책하기 좋은 곳, 동구주전인데요. 이곳은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요? 명준 씨는 그 소식을 전할 때 네. 주로 어떤 걸 사용하세요? 저는 휴대폰으로 뭐 전화하거나 메시지하거나 DM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다양하게 하군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통신을 했을까요? 직접 말로 하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전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달려서 뭔가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늦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효과적인 시설이 있거든요. 아, 말보다 더 빠른 그 시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시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 현장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아, 이곳에 그 시설이 있다니 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조선시대에 200여 개의 목장이 전국 각지에 있었는데요. 구경 목장은 고작 8곳으로 그중 남목마성은 봉대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 옛날 이 길 위로 말들이 뛰어다녔겠죠? 이 산길을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말도 힘들고 네. 사람도 힘들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역참이라 해가지고 말을 바꿔주는 곳 그리고 관리가 쉴 수 있도록 지금 같으면 호텔 같은 네. 그런 것들이 각지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울산에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적지 않게 뭐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걸 조선시대에는 원이라고 불렀어요. 원이요? 예. 어떤 거였나요? 말을 갈아타는 것을 역, 네. 말을 타고 왔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무르게 했던 것은 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와닿지 않는데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이태원, 아, 이태원이 원이었군요. 그렇죠. 그게. 이태원, 조치원. 아, 조치원. 네. 세종에 있는. 그렇지. 아, 네. 그런 지금도 남아 있는 네. 그런 원들이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태화원, 구라원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을에 원직골이라든지 원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 들어가는 곳들의 지역에는 옛날에 따져보면은 반드시 그런 역참이 있었고 원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원과 원을 잇는 곳이 지금 저희가 다니는 길인 거군요. 그렇죠. 산과 산은 봉수대가 있었고 네. 이 도로에는 역참이 있어가지고 말을 갈아타고 사람이 머무르게 하고 이게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만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이런 통신수단 이동수단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봉대산은 낮은 경사로 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걷기 좋은 길이었는데요. 그 끝에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경치 좋습니다. 이리 좋은 곳을 처음 와봤다고. 네,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아, 안타깝군요. 이곳은 와서 보다시피 너무 좋잖아. 전망이 확 트여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망향대라고 하는데 네. 바다를 바라보기에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저쪽에 이제 일본의 어떤 서해안이 보일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시야가 확 트여 있거든. 너무 시야가 쫙 트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곳이 해발 19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도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곳은 그 울산을 지나가는 그 동해안 해파랑길 9코스에 들어가는데 이 동해안 해파랑길 가운데서도 도심을 내륙을 통해서 바다로 연결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경치 좋은 뷰가 좋은 맛집, 맛코스 그렇게 알려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길입니다. 아름다운 울산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이 풍경만큼이나 아름답고 진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전망 좋은 것은 뭐가 있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곳에는 바로 이렇게 전망이 좋기 때문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봉수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봉수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륙으로 통하는 봉수대도 있고 바다 쪽을 연결하는 봉수대도 있는데 관방 봉수의 핵심은 바다 쪽에 있고 옛날에는 바다에서 침입을 많이 했으니까 부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 울산과 경주로 이어지는 이 해안에는 유독 봉수대가 많았죠. 아, 이렇게 바다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봉수대가 있었군요. 예. 그리고 이곳은 이제 적들이 들어오거나 침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눈에 띄기 쉽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봉수대. 아, 그렇게 봉수대가 여기 그러니까. 설치된 거군요. 봉수대가 있는 산에는 대부분 봉화산, 봉수대, 봉수산, 뭐 봉대산 이런 봉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울산에도 봉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만 해도 세 곳이고 네. 봉대산의 이름도 흔하거든요. 이게 뭐 울산에 그만큼 이제 봉수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울산은 신라시대부터 외적의 침입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울산은 성곽과 봉수 등의 군사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그 흔적을 울산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이 봉수대 봤습니다. 아, 우람하네요, 이 친구가. 그렇죠. 이게 이제 복원한 봉수대인데 네. 주전 봉수대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곳인가. 물론 뭐 울산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와서 보니까 이곳이 좀 남다르고 굉장히 좀 의의가 있고 뭔가 특별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네.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남문 목장에도 근처에 있고 바다랑 붙어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뭔가 적을 발견할 수 있을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울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네. 임진왜란 때처럼 부산 다대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진왜란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 부산 다대포 쪽에서 밀고 올라왔던 외적의 신호를 다대포의 응봉 봉수대에서 받아가지고 네. 쭉 연결했거든요.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천내 봉수대가 있습니다. 네. 천내 봉수대, 그 밑에 가리봉 봉수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그 유포 봉수대로 올려가지고 유포에서 또 받아서 경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했고 네. 바다에서 오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쏘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봉수대만 울뚝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전국에 한 622개의 봉수대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 622곳의 봉수대 가운데 봉수대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라든지 물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남아 있는 곳이 몇 안 되거든요. 네네. 특히 울산에서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곳이 바로 주전봉수대고 주전봉수대의 여러 가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기록들이 울산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전봉수대는 봉대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어달리기 하듯 변방에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중앙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촘촘하게 짜인 신호체계로 중요한 군사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봉수대 위에 올라왔는데 이 봉수란 뜻이 혹시 어떤 건가요? 봉수는 연봉, 네, 연봉, 번수 번수.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봉수인데 네. 그 불과 연기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봉수에서는 불과 연기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이게 낮이잖아요. 네. 낮 시간에는 연기를 피워 올려서 신호를 보내고 밤에는 불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낮과 밤에 이렇게 다르게 그렇죠. 신호를 그렇게 보냈군요. 다르게 신호를 보냈다. 이것도 불을 하나 피워 올리고 안 피워 올리고 이런 0과 1의 수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냈던 굉장히 디지털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신호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죠. 평상시에는 항상 불이나 연기를 하나만 올린다. 아, 늘 켜놨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기 분명히 연기나 불이 오늘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다. 그럼 뭐 병고가 생긴 거라. 아, 뭔가 상황이 생겼구나를 그러니까 느끼시군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항상 평상시에는 하나만 올려놓고 자, 저 멀리에서 뭔가 보인다. 네. 일단 뭔가 보였다. 그럼 뭐 두 개를 올리는 거지. 경계선을 넘었다. 세 개를 보고. 네 개는 뭐 저기 아주 가까이 왔다. 네. 딱 이제 뭐 전쟁 직전, 뭔가 다툼 직전에 4개를 올린 거군요. 진짜 교전이 시작됐다. 네. 다섯 개. 아, 그때 5개 올린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고대부터 이런 신호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어떤 과학적인 신호 체계 이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했나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연기도 못 올리고 사실은 뭐 불도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한 한 할 수 있을 때는 연기를 올리는 거고 네. 안 될 때는 이제 파발을 띄어가지고 이제 말을 달리는 거예요. 그때 기능을 했던 게 이런 봉수 말고 지상을 달리는 도로망 그리고 역마, 네. 역참 이런 기능들이 그때는 또 갖춰져 있었죠. 봉수대와 역참은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는데요. 변방의 긴급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 알았는데 선조들의 해안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직봉과 간봉이 있다 하셨는데 그 두 개 차이점이 뭔가요? 직봉과 간봉은 말 그대로 지금 같으면 직봉은 KTX고 네. 간봉은 뭐 한 옛날의 무궁화호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목멱산 봉수대로 모이는 직봉이 5개의 직봉 코스가 있었어요. 울산을 포함하는 이 직봉은 제1호 직봉이었거든요.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해서 그 한양의 목멱산 봉수대까지 이어지는 제1호 직봉인데 제1호 직봉에서 울산에 포함되는 것은 언양 쪽에 있는 불호산 봉수대 그리고 소산 봉수대 이 두 개가 직봉인데 이 직봉 가운데 불호산 봉수대가 작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죠. 단 한 군데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봉수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사적으로 지정한 거는 봉수가 처음이었고 네. 그 봉수대 가운데 울산의 불호산 봉수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적으로 지정됐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주전 봉수대는 간봉입니다. 아, 여기 간봉이군요. 네, 간봉은 뭐냐면 고속도로도 직선 도로가 있으면 인터체인지가 있고 네. 밖으로 빼나가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봉들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주전이라든지 아니면 유포라든지 수많은 간봉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 직봉으로 전달하면 직봉에서 또 바로 올려주니까 그런 신호 체계라는 것은 굉장히 촘촘히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 한양까지 걸어서 가면 열흘이 넘게 걸렸는데요. 봉수대 신호는 늦어도 12시간 안에 당도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를 위해 이곳 근처에는 봉수꾼들이 늘 상주했습니다. 그럼 이 주전 봉수대는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내가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몇 개 정도 있었다고 했죠? 200개 넘는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622개. 600개요. 622개의 봉수대가 있는데 네. 이 622개의 봉수대를 나라에서 직접 다 관리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질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지역의 봉수대들은 관할 도호부에서 관할 사또가 관할하면서 사또도 자기가 무슨 큰 재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직접 못 내려주니까 여기에 별장을 임명을 하거든. 별장을 임명하였고 그 별장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특히 이제 여기 주전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봉대사라고 여기 절을 이야기하는 사자가 아니고 집사자를 쓴 봉대사라는 관사가 있었고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 봉대사라는 그 관사가 지금은 봉호사라는 절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봉수대와 그 봉수대의 어떤 관리하던 곳 그리고 창고 이런 것이 온전하게 지금 남아 있는 곳 이건 사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한 상시적으로 한 100여 명의 군졸들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했죠. 꽤 많은 인원이 근무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비상시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무기를 들고 싸워내야 되니까 군사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병졸들을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봉수꾼들은 24시간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기에 그들의 삶은 늘 고단했는데요. 오직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힘든 생활을 견뎠습니다. 울산에는 주전봉수대 말고도 10개의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큰 도시도 2개 아니면 3개 정도의 봉수대밖에 없고 네. 울산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10개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울산은 10개나 되는 봉수대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봉수대가 정말 중요하고 뭔가 기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이 봉수대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방위 시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가 왜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유지 관리가 왜 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 200년 동안은 큰 전쟁이 없었거든요. 이 큰 전쟁이 없었다 보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이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복원하거나 이런 뭐 사실 시설을 지어가지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됐던 거고, 조선조 말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는 완전히 무너진 시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주전 봉수대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울산실록에는 주전봉수대가 과거부터, 즉 삼한시대부터 울산이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곳이 봉수대고, 이 봉수대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적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곳을 통해서 울산의 지리적, 역사적, 군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전 봉수대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걸로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년 세월을 견디며 묵묵히 울산을 지켜온 주전 봉수대. 그 자태가 새롭게 다가옵니다.